이걸 지금 사돈상에 올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국밥집이라더니 정말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오셨네요. 이걸 지금 사돈상에 올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광화문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카펫이 깔린 프라이빗 룸 안에 한경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식탁 위에는 정수자가 두 손으로 들고 온 작은 보온병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한지로 곱게 쌓인 면과 따로 담긴 멸치 육수병이 가지런했다. 한경자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슬쩍 밀어냈다. 보온병이 하얀 식탁보 위를 미끄러져 한쪽으로 쏠렸다. 정수자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그러나 정수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한경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국밥집이라더니 정말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오셨네요. 한경자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이 황급히 시선을 떨어뜨렸다. 미숙은 손에 쥔 냅킨을 꽉 움켜쥐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슬며시 잡았다. 그러나 한경자는 그 손을 떨치며 다시 정수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앞으로 사돈 행세하실 거면 이런 거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정수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을 뻗어 보온병을 가만히 자신의 쪽으로 가져왔다. 떨림 하나 없는 손이었다. 그 손이 보온병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다. 광화문 한복판의 프랑스 음식점. 새하얀 식탁보 위로 천천히 옮겨진 잔치국수 한 그릇이 미숙의 결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앞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가게 간판은 낡았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정수자는 솥뚜껑을 살짝 들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푹 우러난 사골 국물이 뽀얗게 끓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뚜껑을 덮었다. 옥색 작업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정수자의 손길은 단단했다. 6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동작 하나하나가 흐트러짐이 없었다. 손목에 찬 낡은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본 그녀는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섰다. 새벽 손님이 들기까지는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다. 엄마 안 추워? 가게 안쪽 방문이 열리며 미숙이 얼굴을 내밀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패딩을 둘러쓰고 있었다. 친정에 들른 김에 그날 밤을 친정에서 보낸 참이었다. 정수자는 손 옆에서 고개만 살짝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더 자거라. 아직 어둠도 안 가셨다. 그러나 미숙은 신을 끌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다.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비볐다. 가게 안은 따뜻했지만 새벽 공기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는 평생 이 시간이지? 35년이 넘었구나. 정수자가 도마 위에 콩나물을 쏟아부으며 대답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가볍게 울렸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학교 가기 전 책가방을 메고 가게로 내려오면 늘 들리던 소리였다. 변하지 않는 소리, 변하지 않는 어머니. 엄마, 나 할 말 있어. 미숙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정수자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준호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 정수자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이내 다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내 마음은 어떠냐? 좋아. 좋은 사람이야. 미숙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수자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딸을 돌아보았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미숙에게로 다가갔다. 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정수자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잘했다. 우리 딸이 좋다면 그게 제일이지. 엄마.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손에 쥔 따뜻한 보리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위 될 사람의 아버지가 대학병원 의대 교수라는 것. 어머니는 사모님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 강남에 큰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도 2대나 있다는 것. 말이 길어질수록 미숙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정수자는 듣기만 했다.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보리차 잔을 마주 쥔 손을 바라보았다. 엄마, 근데 미숙이 마침내 가장 무거운 말을 꺼냈다. 그 집에서 우리 집이 어떤지 자꾸 물어봐. 아버님 직업은 뭐였냐? 형제분들은 뭐 하시냐? 그래서 그냥 작은 식당 한다고만 말씀드렸어. 시장에서. 미숙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작은 국밥집. 그것이 미숙이 아는 친정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가게를 닫는 사람이었다. 그 외의 모습은 없었다. 정수자는 천천히 미숙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평생 칼질과 솥질로 굵어진 손가락. 그러나 그 손은 다정했다. 그게 사실이지 않냐? 엄마, 미안해. 더 잘 사는 집안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미숙아. 정수자는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엄마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부끄럽지 않다. 너도 그래야 한다.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는 평생 그랬다. 학교 행사에 못 가도 친구들 어머니가 차려준 도시락이 부러워도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다. 부끄럽지 않다고.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다만 정직했다고. 가게 문 위에 작은 종이 흔들렸다. 새벽 첫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수자는 미숙의 손을 한 번 더 꼭 쥔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오셨다. 밥 먹고 출근해라. 미숙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키, 굽은 어깨. 그러나 저 어깨에는 평생을 견뎌온 단단함이 있었다. 어떤 결혼을 하든 어떤 시댁이 되든 저 어깨만은 무겁게 만들지 말자고. 미숙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문이 다시 열렸다. 단골인 듯한 노인이 들어와 익숙하게 구석 자리에 앉았다. 정수자는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사골 국물을 떴다. 노인은 그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수자야, 오늘 국물 더 진하다. 단골에는 한 숟갈 더 들어가요. 정수자가 옅게 웃었다. 미숙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국밥집은 그런 곳이었다. 매일 똑같은 손님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인사를 나누는 곳.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 흐르는 곳. 미숙은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따뜻한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점심 도시락이다. 회사에서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 고마워, 엄마. 미숙은 가게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이미 다음 손님을 위해 국자를 들고 있었다. 가게 안에 노란 불빛이 새벽의 푸른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렸다. 미숙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미숙이 강남의 시댁을 처음 방문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의 일요일 오후였다. 압구정의 한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거울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이 미숙의 얼굴을 사방에서 비추었다. 미숙은 들고 온 작은 종이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한 한과와 인삼전과가 들어 있었다.
문을 연 것은 한경자였다. 미숙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미숙이라고 합니다. 한경자는 미숙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미숙이 입은 베이지색 코트와 무난한 정장 구두에 시선이 머물렀다. 입가에 흐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들어와요. 우리 준호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거실은 넓었다. 새하얀 가죽 소파, 벽에 걸린 큰 그림,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탁자.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조심했다. 한경자는 미숙이 내민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슬쩍 안을 들여다본 한경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과네요. 요즘 누가 한과를 사 먹나 다 손녀들이 만들어 오라고 하지. 미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가만히 미소만 지었다.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손수 만든 한과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입에 올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안쪽 방에서 나왔다. 미숙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왔어? 들어와. 아버지도 곧 나오신대. 거실에 마주 앉은 한경자가 차를 내왔다. 영국에서 들여왔다는 도자기 잔에 담긴 홍차였다. 미숙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미숙 양은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중소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 한경자가 살짝 미간을 좁혔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웃었다. 미소는 입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은 웃지 않았다. 우리 준호 친구들이 다 큰 병원이나 큰 로펌에 있잖아. 회계법인은 어디든 좋지. 안 그래도 요즘 세무 처리할 게 많아서. 미숙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미소만 지었다. 한경자가 다리를 꼬며 자세를 바꾸었다. 손목에 찬 시계가 거실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근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더라? 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식당? 무슨 식당? 국밥집입니다. 사당동에서.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한경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옆에 앉은 준호를 한번 슬쩍 바라보았다. 준호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시선을 받아냈다. 국밥집이 어때서 엄마? 누가 뭐랬니? 그냥 물어본 거지. 한경자가 다시 미숙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입가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미소는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얇아져 있었다. 미숙 양, 우리 집은 좀 신경 쓸 게 많은 집이라서 학부모회나 의사회 부인 모임 같은데 자주 다녀야 해. 거기서 어머님 직업을 물어보면.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그 말이 미숙에게는 완성된 문장으로 들려왔다. 미숙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건 차차 생각해보자고, 엄마. 준호가 끼어들었다. 한경자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차차 생각해야지. 일단 점심부터 먹어요. 내가 좀 시켜놨거든. 한식인데 미숙 양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식탁에는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다. 한경자는 자랑하듯이 한 그릇씩 가리키며 설명을 늘어놓았다. 강남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집이라고 했다. 한 상에 7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미숙은 그 한정식을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입에 넣었다. 어머니의 새벽 사골 국밥보다 결코 더 맛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경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상견례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쪽에서는 광화문의 한 곳을 받았는데. 네, 어머님 편하신 곳으로요. 미숙은 그렇게 대답했다.
한경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미숙이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정수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게 안 카운터 앞에 앉은 정수자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옆에 내려놓았다. 광화문이라고? 응, 프랑스 음식점이래. 사돈 어른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정수자는 말없이 안경을 다시 집어들어 천천히 닦았다. 안경알을 닦는 손길이 평소보다 느렸다. 엄마, 괜찮아? 괜찮다. 그날 잔치국수를 좀 들고 가마. 미숙이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다. 잔치국수? 엄마, 거기 프랑스 음식점이래. 옛날부터 사돈 보는 자리에는 잔치국수를 가져갔다. 길게 살자고. 가져가서 같이 한 그릇씩 나누고 시작하면 좋은 거다. 정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미숙은 더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 단단함 앞에서 미숙은 늘 그랬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좋을 대로 해. 가게 문 위에 종이 흔들렸다. 단골 노인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정수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은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빌었다. 그날 상견례가 부디 무사히 끝나기를. 상견례 당일 아침 정수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가게 주방에 불을 켠 정수자는 멸치와 다시마를 한참 동안 우려냈다. 잔치국수의 핵심은 육수에 있었다.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고 마른 팬에 한번 볶아 비린내를 잡았다. 다시마는 차가운 물에 2시간 동안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났다. 정수자는 평생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하나 정성껏 손을 움직였다. 면도 직접 뽑았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받아오는 소면을 쓰지만 그날만은 새벽부터 반죽을 했다. 밀가루와 소금, 물의 비율을 손끝으로 가늠하며 정수자는 옛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다. 시집 보내는 딸을 위해 잔치국수를 끓이던 어머니의 손길. 그 손길이 지금 자신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이 되자 정수자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게를 나섰다. 옥색 한복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다.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았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한지에 곱게 싼 면, 따로 담은 멸치 육수병이 든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수자는 그것들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듯 들었다.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동안 정수자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광화문의 거리. 그녀가 처음 이 도시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했던 삶이 어느새 35년이 넘게 흘렀다. 정수자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익명으로 일했고 익명으로 살았다. 가게에서는 그저 수잔의 한 상의 사장 정씨였고 본사에서는 그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가 그 두 얼굴을 굳이 합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딸 미숙에게 그 모든 것을 떠넘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위 될 사람의 어머니가 우리 미숙이를 진심으로 받아주기를. 정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보온병을 끌어안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광화문의 프랑스 음식점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정수자가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검은 정장의 안내원이 서 있었다. 정수자는 가만히 자신의 이름을 댔다. 안내원은 잠시 미간을 좁히더니 종이 가방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정태 교수 사돈댁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안내원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그러나 종이 가방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실례지만 가져오신 물품은
보관실에 맡기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 식당은 외부 음식 반입이. 잠깐만요. 정수자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이건 사돈 어른께 직접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보관실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안내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숙이며 한쪽 길을 안내했다. 정수자는 안내원을 따라 안쪽의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다. 복도의 카펫은 두꺼웠고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한경자는 진한 베이지색 명품 정장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정태는 회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미숙과 준호는 그들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수자가 들어서자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 앉아 있던 준호도 따라 일어났다. 정수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앉아 있거라. 한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들어 정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옥색 한복, 작은 비녀, 손에 든 종이 가방. 한경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엇이 우스운지는 알 수 없는 미소였다. 앉으세요, 사돈. 정수자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다. 보온병과 한지에 싼면 멸치 육수병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보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단정한지 한경자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뭐예요, 사돈? 잔치국수입니다. 직접 끓여왔어요. 정수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경자가 종업원을 슬쩍 바라보았다. 종업원은 어쩔 줄 모르고 시선을 떨어뜨렸다. 한경자의 미소가 굳어졌다. 잔치국수요? 옛날부터 사돈 보는 자리에는 잔치국수를 같이 나눠 먹었어요. 길게 가자는 뜻으로.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식어들기 시작했다. 미숙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정수자는 그러나 차분했다. 보온병을 가만히 식탁 가운데로 옮기는 그 손에는 떨림이 없었다. 한경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얼음이 깃들어 있었다. 이걸 지금 사돈상에 올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한경자의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은 잠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수자는 천천히 한경자를 바라보았다. 옥색 한복의 깃을 한번 가지런히 만진 정수자의 손이 식탁 위의 보온병으로 다시 옮겨갔다. 그러나 정수자가 그 보온병에 손을 닿기도 전에 한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경자의 손가락이 보온병을 슬쩍 밀어냈다. 식탁보 위로 미끄러진 보온병이 한쪽으로 쏠렸다. 한지의 싼 면이 살짝 흔들렸다. 정수자의 입가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한경자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다시 입을 열었다. 국밥집이라더니 정말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오셨네요. 옆에 앉아있던 이정태가 처음으로 헛기침을 했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준호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슬쩍 잡았다. 어머니 좀, 내가 뭘, 사실을 말한 거지. 한경자는 아들의 손을 떨치며 다시 정수자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앞으로 사돈 행세하실 거면 이런 거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음 달부터 의사회 모임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사돈이 누구냐고 다 묻는다고요. 정수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림 하나 없는 손이 보온병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다. 그녀는 한지의 싼 면도 차분하게 종이 가방에 다시 담았다. 멸치 육수병도 마찬가지였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단정한지 한경자조차 잠시 입을 다물었다. 어머님,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에 쥔 냅킨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께 왜 그렇게... 미숙아. 정수자가 부드럽게 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종이 가방을 단정하게 들고 미숙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한경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제가 사돈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한경자가 어이없다는 듯 픽 웃었다. 그래요. 그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네요. 정수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미숙의 등을 한번 쓸어주고는 천천히 방을 나섰다. 옥색 한복의 옷자락이 카펫 위를 조용히 스쳤다. 미숙은 따라 나가려 했지만 정수자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어머니의 등이 점점 멀어졌다. 방문이 닫혔다. 미숙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경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종업원을 불러 메뉴판을 펼쳤다. 우리는 식사 시작해야지. 미숙 양 코스 뭐로 할까? 식사 안 하겠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방문 쪽으로 향했다. 준호가 따라 일어났지만 미숙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미숙아. 한경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그렇게 나가면 이 결혼은 어려워질 거야. 잘 생각하고 가. 미숙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이 닫혔다. 복도의 두꺼운 카펫이 미숙의 발소리를 삼켰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미숙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밖으로 나온 미숙은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정수자는 이미 큰 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작은 종이 가방을 두 손으로 끌어안듯 든 채로. 그 뒷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작아 보였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향해 달렸다. 엄마. 정수자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미숙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미숙은 알 수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정수자는 미숙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괜찮다. 너는 가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거라. 엄마, 나 결혼 안 해. 미숙아. 정수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평생 사고를 우려낸 손이었다.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며칠 생각하고 그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같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더 아팠다. 그 단단함이, 그 따뜻함이, 그 평온함이 더 가슴을 후벼 팠다. 정수자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미숙이 함께 타려 했지만 정수자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가게로 갈 거다. 너는 회사로 들어가거라. 일은 일이다. 택시가 떠났다.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광화문 광장 위로 흩어지는 햇살이 차가웠다. 정수자가 가게로 돌아온 것은 그날 오후 2시 무렵이었다. 가게 안은 점심 손님이 다 빠져나간 뒤의 적막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보조일을 봐주는 아주머니가 정수자를 보자 황급히 일어났다. 사장님, 일찍 들어오시네요. 네. 좀 일찍 들어왔어요. 정수자는 옥색 한복 위에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비녀를 빼고 머리를 단정하게 다시 묶었다. 한복 차림 그대로 도마 앞에 선 정수자가 천천히 칼을 들었다. 그러나 칼날이 도마에 닿기도 전에 그 손이 잠시 멈추었다. 정수자는 가만히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을 바라보았다.
새벽부터 우려낸 멸치 육수가 아직 따뜻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곱게 쌓인 면도 한쪽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 며느리를 받아줄 사돈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새벽 3시부터 우려낸 육수였다. 두 손으로 안고 광화문까지 올라간 면이었다. 그것이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가져온 무엇으로 비쳤다는 사실이 정수자의 가슴 한쪽을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었다. 정수자는 보온병을 들었다. 그리고 가게 한쪽 작은 그릇에 천천히 잔치국수를 말았다. 자신을 위한 한 그릇이었다. 면을 그릇에 담고 위에 김가루와 호박나무를 올렸다. 정수자는 그 한 그릇을 들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작은 상에 그릇을 내려놓은 정수자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천면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정수자의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눈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정수자는 그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마지막 국물 한 모금까지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그릇을 부엌으로 가지고 나와 직접 씻었다. 평소와 같은 손길로, 평소와 같은 자세로. 그러나 그 손길의 끝에서 정수자는 결심하고 있었다. 오후 5시 정수자는 가게의 카운터 안쪽 서랍에서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평소에 쓰는 휴대전화가 아니었다. 묵직한 검은색 휴대전화. 그것은 평소에는 서랍 깊숙이 잠겨 있는 물건이었다. 정수자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 본사 임원 전원 가게로 부르세요. 가게로 말씀이십니까? 네. 모두 가게로. 정수자는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가게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35년 전 이 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했던 그 가게였다.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되고 두 그릇이 10그릇이 되고 그 10그릇이 어느새 전국 200호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이 자리였다. 정수자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35년 전 그녀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정수자는 젊었다. 머리는 까맣고 등은 곧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미숙이 있었다. 5살 무렵의 미숙. 어머니의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는 그 아이. 미숙아. 정수자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것 같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사당동의 좁은 골목 끝에 검은색 세단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가게 앞 좁은 골목이 갑자기 비좁아졌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내다보았다. 검은 세단에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다. 모두 15명. 가게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정수자 앞에 서서 가지런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가게 안 좁은 자리에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빼곡하게 앉았다. 보조 아주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방 안쪽에 서 있었다. 정수자는 앞치마를 벗고 옥색 저고리만 그대로 입은 채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았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정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이정태 교수와 한경자 부부에 대한 모든 자료, 사돈 가문의 자산, 부채, 거래 내역, 그리고 이정태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과의 관계, 전부 일주일 안에. 본사의 비서실장 박기영이 고개를 숙였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수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시선이 가게 한쪽 벽의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이 일은 가게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임원들이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정수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이 가게가 본사입니다. 그 시각 미숙은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손에 든 휴대전화에는 준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니 마음 좀 풀어드리자. 다시 만나는 자리 마련해 볼게. 미숙은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을 껐다. 상견례가 무산된 뒤로 사흘이 지났다. 미숙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와 똑같이.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머니에게서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가게는 새벽 5시에 문을 열었고 평소처럼 정수자는 사고를 우려냈다. 미숙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준호는 매일 미숙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사과의 메시지였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다고. 며칠 뒤에는 다른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가 한 번 더 만나자고 하셨다고. 미숙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한경자가 직접 미숙의 회사로 찾아왔다. 미숙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미숙을 찾는 손님이 있다고 했다. 미숙은 영문을 모른 채 1층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 소파에 한경자가 앉아 있었다. 진한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핸드백. 한경자는 미숙을 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차 한잔 할까?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내 회사 앞에 좋은 카페가 있더라. 거기로 가자. 한경자는 미숙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앞장서 걸었다. 미숙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한경자가 안내한 카페는 미숙이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었다. 커피 한 잔에 15,000원이 넘는 곳이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한경자가 본론을 꺼냈다. 미숙아,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한경자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내 친정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미숙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어머님은 어머님 가게 그대로 운영하시고 너는 시댁으로 들어오는 거. 결혼하고 나면 친정 식구들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 그 정도는 너도 알지? 어머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입니다. 누가 어머니가 아니래니. 그런데 미숙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어. 우리 준호는 앞으로 의대 교수가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의 아내가 시장에서 국밥 파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수는 없잖아. 한경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안에는 분명한 칼날이 들어 있었다. 미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다.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미숙아. 한경자가 미숙의 말을 막았다. 내가 거절하면 이 결혼은 어렵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 분위기에서 그런 친정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준호도 그건 알고 있어. 준호 씨가요? 내가 직접 물어봐. 그 아이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경자는 미숙의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 생각해봐. 어머니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정말 어머니에게 좋은 일일 것 같니? 시장에서 평생 사신 분이 갑자기 의사회 부인 모임에 나가서 마음 편하시겠어? 내가 친정을 정리하면 어머님 가게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 임대료도 좀 보태드리고 가게도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드리고 그게 어머님께도 좋은 일이지. 미숙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한경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친정을 정리하라는 말,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는 말, 그 모든 말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같은 시각 사당동의 작은 국밥집 가게 안. 정수자는 카운터에 앉아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펼쳐들고 있었다. 박기영이 그 옆에 서서 한 장 한 장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정태 교수 가문의 자산 현황입니다. 박기영의 손가락이 서류 한 줄에 머물렀다. 강남 압구정 아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사돈 어른의 누나, 즉 이정태 교수의 누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정수자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부채는 카드빚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한경자 여사 명의로요. 그리고 박기영이 잠시 머뭇거렸다. 이정태 교수가 최근 3년 동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중 살림을 해온 정황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 오피스텔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곳의 관리비 내역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 기록이 나옵니다. 정수자가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카운터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녀는 잠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보조 아주머니가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식탁을 닦고 있었다. 평범한 가게의 평범한 오후였다. 정수자가 입을 열었다. 이정태 교수의 누나에게 연락하세요. 그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시라고. 매수자는 우리 측에서 알아보겠다고. 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수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옥색 저고리의 옷자락이 카운터 옆으로 가지런히 떨어졌다. 내가 직접 한경자 여사를 만나야겠어요. 자리 마련해 주세요. 회장님, 직접 가시는 것은 내가 가야 합니다. 정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박기영은 더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가게 문 위에 작은 종이 흔들렸다. 단골 노인이 들어와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다. 정수자는 평소처럼 사골 국물을 떴다. 그러나 그 손길의 끝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한경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경자 여사님 되시지요? 수잔의 한상 본가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2시에 본사로 좀 와주십사 합니다. 수잔의 한상 본가? 한경자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네. 강남구 도곡동 수자 빌딩 16층 회장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고자 한답니다. 잠깐 무슨 일로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경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수잔의 한상. 그 이름은 한경자도 알고 있었다. 강남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가 있는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도곡동에 있는 매장이 전국에 200곳이 넘는다는 그 회사였다. 한경자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을 알아본 누군가가 부르는 것이라면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자리였다. 오후 2시 한경자가 도곡동의 수자 빌딩 앞에 도착했다. 16층이 넘는 새하얀 건물이었다. 로비에는 검은색 정장의 안내 직원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한경자가 자신의 이름을 대자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6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경자는 한 번 더 매만졌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한경자는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를 슬쩍 비틀어 보이도록 놓았다. 16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멈춰섰다. 회장실로 안내된 한경자가 두꺼운 원목 문 앞에 섰다. 비서가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한경자 여사님 오셨습니다. 한경자가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회장실의 상석. 큰 회의 테이블의 끝자리에 옥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새하얀 머리, 단아한 옷차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손. 앉으세요, 사돈. 정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한경자는 입술이 떨렸다.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경자는 그것을 줍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기만 했다. 사돈, 앉으시지요. 정수자가 다시 부드럽게 권했다. 한경자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핸드백을 줍는 손이 떨렸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기가 사돈 어른의 회사입니까? 네. 정수자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앞에 놓인 서류 한 묶음을 한경자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한경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한경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이정태 교수의 자산 내역입니다. 정수자가 조용히 말했다. 강남 아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니더군요. 신우이분 명의로 되어 있고요. 본인 명의의 카드 빚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여사 명의로요. 그리고 정수자가 다음 서류를 한경자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정태 교수가 지난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이중 살림을 해온 정황입니다. 지방의 한 오피스텔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의 출입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한경자의 손에서 서류 한 장이 떨어졌다. 카펫 위로 떨어진 종이 위에는 오피스텔 주소와 함께한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돈, 이게 다 무슨... 한 여사님. 정수자가 한경자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제가 며칠 전 광화문에서 들고 갔던 잔치국수는 우리 미숙이를 진심으로 받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새벽 3시부터 우려낸 것이었습니다. 한 여사님은 그것을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가져온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한경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수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경자의 뒤편에 걸린 큰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옥색 한복을 입은 정수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사진. 정수자가 지난 35년 동안 만들어 온 시간들이 그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 전국에 200곳이 조금 넘습니다. 정수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정태 교수의 누님이 살고 계신 압구정 아파트 1층에 있더군요. 그 누님이 어제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 매수자로 알아보고 있고요. 한경자가 그제야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사돈, 잠깐만요. 제가 그날은... 사돈. 정수자가 한경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어떤 분노도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평생 한 가게를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저는 그날 한 여사님께 사돈의 자격을 보여드리려고 잔치국수를 가져갔습니다. 한 여사님은 그날 저에게 사돈의 자격을 시험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한 여사님께 그 자격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 비서가 미숙을 안내해 들어왔다. 미숙은 그 자리에 들어선 순간 그대로 멈춰섰다. 옥색 한복의 어머니, 통유리 너머의 한강,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카펫 위에 떨어진 서류 한 장. 미숙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엄마. 정수자가 미숙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너라.
미숙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정수자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두 손이 따뜻하게 포개졌다. 한경자는 그제야 무너지듯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한경자의 어깨가 떨렸다. 정수자는 그런 한경자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한 여사님께서 결정하세요.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이정태 교수의 외도가 의대 동료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봄날의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의사회 부인 모임에 더 이상 한경자의 자리는 없었다. 강남의 아파트는 신우이의 결정에 따라 매물로 정리되었다. 이정태 교수는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경자는 정수자에게 직접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정수자는 그 편지를 한번 천천히 읽고는 가게 안작은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준호는 그 사이 미숙을 찾아왔다. 가게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들어와서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숙은 준호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봄이 왔다. 사당동의 작은 국밥집에는 평소처럼 새벽 손님들이 들어왔다. 정수자는 평소처럼 사고를 우려냈다. 보조 아주머니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그 옆에서 콩나물을 다듬었다. 가게 안의 노란 불빛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가 바뀌었다. 이제 미숙은 매일 새벽 5시에 가게에 들렀다. 출근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사골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웠다. 그릇을 비우고 나면 미숙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평생 사골을 우려낸 손이었다. 가게 한 곳을 200곳으로 키운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한 명의 딸을 가진 어머니의 손이었다. 엄마. 어느 아침 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왜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 정수자는 도마 위에 콩나물을 다듬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약속했단다. 무슨 약속? 내가 살아갈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엄마의 그늘에 너를 숨겨두지 않겠다고.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수자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내가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작은 빨간색 지갑을 사다 줬지. 기억나니? 기억나. 그 지갑이 엄마가 평생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무거웠단다. 정수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사준 지갑이었으니까. 미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진 그 눈물을 정수자는 조용히 닦아주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 미숙아. 정수자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가 친정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했잖니. 시장에서 국밥 파는 어미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잖니. 엄마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미숙은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의 손에서는 늘 같은 냄새가 났다. 새벽의 사골 냄새, 멸치 육수의 냄새, 그리고 옅은 도라지 냄새. 미숙이 평생 알아온 그 냄새가 그제야 미숙의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들었다. 가게 문 위에 작은 종이 흔들렸다. 단골 노인이 들어와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다. 수자야, 오늘 국물 더 진한 것 같다. 단골에는 한 숟갈 더 들어가요. 정수자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키, 굽은 어깨. 그러나 그 어깨에는
평생을 견뎌온 단단함이 있었다. 5월의 어느 날 미숙은 준호와 다시 마주 앉았다. 광화문이 아니라 사당동의 작은 카페였다. 준호는 미숙 앞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날 어머니 옆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 평생 부끄러워하면서 살겠어.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부끄러움을 잊지 않을 거야. 미숙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 어머님 가게에 한번 와봐. 사골 한 그릇 같이 먹자. 정말? 대신 어머니 앞에 무릎 꿇지 마. 어머니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가을이 오기 전 미숙과 준호의 결혼식이 조용히 열렸다. 큰 호텔도 아니고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었다. 사당동의 작은 동네 한복판에서 양가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다. 정수자는 그 자리에 옥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손에는 새벽부터 우려낸 잔치국수를 담은 큰 통이 들려 있었다. 그날의 손님들은 모두 그 잔치국수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었다. 길게 살자고, 길게 사랑하자고. 한경자도 그 자리에 왔다.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서 정수자 앞에서 한경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수자는 그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한 그릇의 잔치국수를 내밀었다. 드세요, 사돈. 식기 전에. 한경자가 그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젓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그리고 한경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눈물을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앞에 섰다. 가게의 낡은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정수자는 그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미숙아. 응, 엄마. 엄마는 너를 만나서 진짜 부자가 됐단다. 미숙은 어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가게 안에서는 사골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변하지 않는 소리, 변하지 않는 어머니, 변하지 않는 자리. 어떤 모욕도 어떤 멸시도 결국은 진짜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진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진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자리에서 한 가지를 묵묵히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로 어느 날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도 그러합니다. 그 자리의 깊이는 자식이 살아온 시간만큼 천천히 알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